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군산은 최근 어느 때보다도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된 지 1년이 지났고 군산 전북대병원도 내년이면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야 하고 또 군산과 김제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으로부터 순항하는 사업들은 순풍을 받게 하고 남마와 같이 얽힌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초선으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당직도 상당히 끊임없이 계속 맡고 있고 당에서는 상당히 역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그렇죠. 의정 활동하면서 지역 일과 중앙 정책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서 지금 가장 부러운 국회의원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서울 국회의원들입니다. 네. 이분들 지역 현안이 없으니까 자기 정치에 열심히 해도 네. 그렇게 지역 현안들이 많지 않아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저희 같은 군산 같은 지역 같은 경우들은 아마 정부 부처의 모든 부처가 거의 걸쳐서 사업이 연계돼 있다 그렇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중앙 정치는 좀 약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지방 정치에 좀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해 왔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지역 현안들 거의 다 풀려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거의 다 풀려나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것인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치는 제가 천년만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언젠가는 그만두고 이제 지역에서 살아야 될 텐데 이 정치를 그만두고 군산에서 살 때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것이 제가 정치를 열심히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했던 이유입니다. 나중에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네. 지역에서 돌아다닐 때 시민들이 신영대원 국회의원 할 때 군산 다 어려졌어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신영대원 고생했어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저한테는 큰 보람이라서 철저하게 좀 지역 주민들 지역 현안을 푸는데 지난 4년 동안 집중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말년을 네. 군산에서 보낼 생각으로는 곧바로 어떤 비난과 칭찬을 네.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초기에 국회의원 되자마자 원내 부대표가 임명됐고요. 네. 한 3, 4개월 한 다음에 다시 대변인에 임명됐어요. 네. 대변인이 되니까 방송 출연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아까 김어준 뉴스공장이랄지 이런 종편 출연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방송 출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스마트폰으로 제 이름을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정신이 바짝 났죠. 뭐냐면 당시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군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그리고 GM 철수 때문에 그렇죠. 고용위기 지역이고 산업위기 네. 지역이었어요. 네.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시민들 약속한 게 뭐였냐면 이제 내 정치보다는 초선 4년 동안은 지역의 위기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됐는데 대변이 되면서 이게 잠깐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전체를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모든 방송 요청, 출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서 우리 지역은 제가 지방 국회의원이 네. 현안이 너무 많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전 지역 일에 우선 집중해서 사안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절했거든요. 그런 과정에 어쨌든 지역 현안들은 거의 다 풀린 것 같아요. 제가 정했던 과제가 몇 개 있었어요. 네. 당연히 현대중공업 재가동은 제가 의원직을 걸었기 때문에 1호였던 거고요. 두 번째로 과연 그러면 조선이랄지 기존의 자동차랄지 이런 부분이 전통적 제조업으로 군산의 미래가 계속 갈 거냐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산업구조를 미래 산업으로 재편하는 문제가 네. 저한테 과제였던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전북대 병원 얘기는 하여튼 오래된 얘기인데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겠다는 그렇죠. 이런 의견이 있어서 네. 전북대 병원은 내가 어쨌든
단추를 깨우겠다, 출발시켜보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군산에서 서울까지 기차가 아직도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 1시간 반 쪽에 고속철 시대가 아직 안 열려서 군산 간 서울 간의 어떤 준고속철 1시간 반 정도에서 도착할 수 있는 철도망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터미널 현대화 했어요. 네. 근데 이런 다섯 번째가 있었는데 지금 네 개는 다 해결된 것 같고요. 하나 정도는 지금 터미널 현대화 문제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잘 될 뻔하다가 지금 현재 멈춰서 있는데 그건 어쨌든 내년 연초까지는 네. 가다가 좀 잡아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과제로 생각했던 5개 중에서 4개는 해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제 지역 문제에 천착한 네. 그런 그 의정 생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주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신 의원께서는 이제 주로 보람이 있었던 법안이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법안이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산업 구조를 그 새만금이 그 새만금 산업단지가요. 네. 실제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사실 분양이 좀 안 돼가지고 어떤 상황이냐면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 땅을 정부가 사서 이걸 임대하는, 그렇죠.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실제 기업들 유치 전략을 짰었거든요. 물론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기업이 찾아오게 만들어 오는 것이 핵심 테마라서 여러 사항도 있긴 하지만 첫 번째가 어쨌든 스마트 그린 산단을 이제 지정했던 효과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추가로 추진했던 게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이 가장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하고 또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해서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최초 3년간은 100%의 법인세 감면,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하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게 좀 보람이 있었고요. 이 두 법 외에도 좀 아쉬움이 남는 법은 하나 또 있어요. 네. 지금 통과를 못 시고 있는데 제가 국회에 대해서 그 장기 기증자 예우에 관한 네. 법안 정식 명칭은 하여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네. 개정안인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기 기증이 매우 낮아요. 기증률이. 내사자 같은 경우도 장기 이식을 하면 새로운 생명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데 그렇죠.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도 부족하고 장기 기증자 가족 간의 어떤 유대감 형성하는 이런 지원 정책도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못 살리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런 법안을 냈는데 아직도 좀 상임위의 계류 중이어서 이게 좀 통과 못 시키게 많이 아쉬움이 남는 법안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네. 이제 장기 이식 등 기증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좀 아쉽다 그러는데, 이런 법률 같으면은 뭐 여야 간에 뭐 쟁점은 뭐 없으니까 잘하면 뭐 통과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범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네. 장기 밀매매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런 네. 것들이 좀 쟁점인데, 저는 좀 범죄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살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증을 해서 내 가족이 정말 안타깝게 죽은 내 가족의 기증을 해서 네.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공감대가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야간에. 네. 자, 이제 신 의원께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군산조선소 재가동이었습니다. 이제 재가동까지가 이제 어려움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네. 그 재가동 언제 드느냐. 네. 뭐 이제 재가동이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서 이제 재가동이 됐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 재가동에 국회의원직을 건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공약을 했던 거죠. 왜 이 공약했냐면 당시에 군산 시민들이 가장 원했던 네. 이런 과제였어요. 그럼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 국회의원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해서 제가 배수진을 쳤죠. 그리고 실제 재가동이 안 되면 재선 출마는 제가 포기했을 겁니다. 네. 그런 각오로 임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았죠. 당선된 이후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까, 그런 고민도 솔직히 했습니다. 네. 울산 공장, 현대중공업 공장 앞에 가서 텐트 치고 농성하고 KTX로 서울까지 출퇴근하면서 한번 싸움을 해볼까, 이런 고민도 했었죠.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기업은 절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손해를 보면서 제가 나오지 않을 거다. 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군산 공장을 가동을 중단할 때 보고서가 그렇게 나왔대요. 한 해에 3천억, 4천이 적자가 난다는 보고가 나왔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가동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접근한 방식은 이렇게 접근했어요. 현대중공업 지금 현재 그룹 부회장이신데요. 가사면 부회장님이시라고 이분을 만났습니다. 네. 이분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만나서 제가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회장님,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가, 그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어떤 걸 도와드리면 군산공장을 제가 더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 여러 번 만나뵀죠. 하면서 이런저런 뭐 실제 각자의 입장에 대한 토로도 있었고요. 또는 그런 과정에 또 제가 좀 도와드린 것도 있고 이런 과정에 신뢰가 쌓이면서 실제 재가동의 결심을 이끌어냈고 재가동 결심을 이끌어낸 이후에 이제 도와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조선 인력이 좀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조선 인력 양성에 관한 예산들도 국회에서 좀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재가동을 이뤄냈고요. 네, 지금은 1,200명 정도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기업을 가동하게 하는 것은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요구랄지 어떤 그 권력을 사용한 뭐 힘의 과실할지 이런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역시 네. 기업이 필요한 거. 네. 이것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군산조서 재가동을 이끌었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재가동된 지가 여하튼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블록 생산에 그치고 네. 있는 좀 네.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완성된 그 선박 건조 이걸 갖다가 좀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그럴 전망이 좀 있습니까? 현대중공업은 그래도 좀 수주가 원활한 편이지 않습니까? 네. 언제쯤이면 군산조선소에서 이 선박 건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이 있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조그만 이런 그 가게 같은 경우를 또 폐업을 했다가 다시 문을 열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네. 다시 청소도 해야 될 거고 인테리어도 해야 될 거고 또 새롭게 직원도 구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대중공업 공장을 만약에 2017년도에 아예 가동을 중단한 게 아니라 당시에 우리 전라북도나 군산시가 또 정부가 일부 지원해가면서 이렇게 좀 블록 생산 정도라도 좀 유지를 해놨으면 지금쯤은 네. 선박 건조가 가능했을 거예요. 조선 상태가 2017년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면서 무너지지 않았다면 네. 지금 정도는 실제 건조가 가능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 완전히 가동을 중단한 다음부터 네. 한 5년 동의 공백이 있다 보니 군산 지역의 조선업 생태계가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협력업체도 다 떠났고요. 실제 직원들도 다른 업종으로 그 근로자들도 다른 뭐 건설 현장이랄지 이런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보니 실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록 생산을 한 연간 10만 톤 정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협약할 때도 현대중공업 그리고 정부와 협약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생태가 복원되면 그 물량이랄지 안전한 가동까지 함께 노력하겠다는 협약서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은 좀 부족한 생태계지만 이런 협력업체가 더 추가로 구축되고 조선 인력도 좀 되돌아오기 시작하면 저는 좀 추가로 추가 블록 배정 플러스 네. 다음에는 이제 건조까지도 길게 보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그 생태계가 뭐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이런 그 생태계가 복원이 돼야 이것이 어떤 조건이 성숙이 돼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생태계 복원이 좀 우선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지지부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군산 전북대 네. 병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최근에 물꼬가 터졌습니다. 적어도 이제 내년에는 착공이 될 거다. 빠르면 뭐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영대 의원이 아까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꼭 해야 될 문제 핵심 5대 공약 중에 하나로 군산 전북대병원을 네. 했는데 여하튼 물꼬는 터졌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그 기재부랄지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어렵게 난색을 표시하고 이제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꼬를 어떻게 틀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군산시하고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죠. 네. 근데 군산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전북대병원 현재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군산시 답변은 뭐냐면 군산시 사정동 일대 전북대병원 부지가 있는데 40%는 매입을 했는데 네. 60%를 매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매입을 못하는 이유는 어쨌든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땅값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군산시 입장에서는 감정가 이상으로 땅을 매입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팽팽하게 멈춰서 있는 상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군산시에 시장님만 제안한 게 뭐냐면 시장님 우리 군산 시민들이 대학병원을 전북대 대학병원을 군산에 짓는데 군산에 지어달라고 했지 꼭 사정동에 지어달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부지에 매입이 난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부지를 옮겨서라도 전북대 병원을 대학병원을 빨리 지읍시다라고 네. 제안했고요. 실제 막 군산 신역 앞에 LH 택지개발 지역이 있어서 그런 데들은 한 번에 매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알아봤어요, 제가. 근데 인적 가능하겠다는 판단 들었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번 더 토지주분들 협의를 해보고 네. 끝까지 매매할 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신의원 뜻대로 부지를 옮기는 걸 검토합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간부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좀 지났더니 이제 사정동 그 토지주분들께서 매각하시겠다고 해서 한 6개월 내에 다 매각이 완료됐고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 결단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 실제 지분했던 과정들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고요. 막상 이제 토지를 이제 다 사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죠. 네. 10년 전에 이제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 500병상에 1,800억으로 지키려 했던 그렇죠. 사업인데 네. 이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자재가 올라오고 10년 전에 인가가 올라오고. 물가와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의 변경 이런 것들이 위해서 그 예산으로는 뭐 어림없는 없죠. 그런 네. 예산이죠. 네. 네. 많이 힘들었어요. 네. 기재부 설득하는 거 너무 힘들었고요. 실제 이제 국가재정법에 최초 사업비 대비 20% 이상이 늘어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략해 가면서 어쨌든 하여튼 기재부 설득이 너무 어려웠던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 증액을 했죠. 3천억대 이상으로 3천억 이상으로 한 1,200억 증액된 것 같아요. 증액을 했고 네. 그 이후에도 여러 난제가 있었어요.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자재값이 폭등했다고 그 돈 갖고는 못 짓겠다고 그래서 2,700억 정도 했는데 추가로 300억을 올 초에 증액을 또 했고요. 또 이제 지난 여름에 그 식유식물 네. 물고 사례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도 좀 환경부에서 좀 이렇게 검토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 설득해서 10월 말까지 조사 마무리돼서 지난 11월 9일 날 네. 사업자 시공사 선정하는 입찰 공고가 드디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연초쯤 사업지 결정되면 내년 봄쯤에는 착공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봄에는 착공을 하고 역시 이 국가 사업을 하는 데는 뭐 기재부 설득하는 게 최대의 너무 힘들죠. 난관이죠. 예. 이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 이게 아주 최대의 난관인데 이것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역할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작스럽게 뭐 어려운 문제가 좀 발생했지 않습니까? 군산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사업인 이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부처 반영액의 한 78%가 이제 삭감을 해서 그야말로 무더기 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어떻게든지 복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지금 국회에서 이제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제 새만금 예산을 78% 깎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온 순간에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전략 국회의원들 다 당황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실제 군사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경우는 국가예산 기사 맨날 썼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라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토론했는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것은 전라북도 의원 한 명 한 명의 노력 또는 전라북 도지사님의 노력 이것만 갖고는 절대 복원할 수 없다. 뭐 조그만 사업들 뭐 한 100억, 200억 깎인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증액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타겟팅을 정해서 새만금 SOS를 깎는 것은 이것은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제가 그날 밤에 바로 이제 다음날 최고위원회가 있어서 원내대표, 그 당시 박강원 원내대표였는데 박강원 원내대표에 전화를 드렸어요. 대표님, 이것은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서 해결할 것인에 대해서 바로 입장을 좀 내주십시오 했더니 최고위원회에서 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자체를 예산 독재라고 규정을 해주셨죠. 제가 왜 원내대표에게 바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당의 문제로 얘기했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예산 협상은 각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고 예결특위에서 실제 감액도 하고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서 증액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결소위에서 예결특위에서 절대 결론이 안 되거든요. 한 6천억 대 예산을 어떻게 거기서 결정내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쟁점이 되는 예산들은 민주당의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그리고 그 기재부 장관 이 3자 또는 배석자를 둔 가운데서 이 3자가 단판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민주당 원내대표 끝까지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이 안 되면 우리는 예산 통과에 정부 예산안에 협조할 수 없다. 이걸 완강한 배수진을 쳐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민주당 현재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바뀌었지만 제가 원내 부대표니까 매일 뵀잖아요. 당 원내대표 입장, 그 당의 입장은 우리가 이번 국회에서 복원해야 할 예산 5대 과제로 새만금 SOC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대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좀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좀 인정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 이분이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기재부 관료 출신이에요. 물어봤어요. 실장님이 기재부 공무원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깎는 적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여야가 잘 협의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표현을 했었어요. 결국은 정부도 워낙 명분이 없는 삭감이라서 저는 좀 이번 그 마지막 그 협상 과정에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뭐 현재 상태로 봐서는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제 복원이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여당과의 줄다리기를 계속해야 될 것이고 12월 2일까지 이제 예산 통과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넘길 것은 뭐 항상 연말까지 갔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원내대표끼리의 어떤 협상에서 이제 될 텐데 과연 그때까지 어느 정도나 될 수 있을지 지금 우리 도민들로서는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만금 SOC 예산 중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다른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복원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공항 예산이 참 민감한 예산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느닷없이 이제 충남 서산공항이 이제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됐고 갑자기 또 무안공항 확장 예산이 또 됐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새만금 이 국제공항 예산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뭐 중간에서 고사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제 새만금 SOC 예산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사실 공항은 어쩜 그 전체 SOC 사업 중에 상징적인 사업의 공항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그 공항 예산의 복원 없이는 통과되면 안 되죠.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정부가 명분이 없는 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역 활력 제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도별로 애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공모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사업에 우리 새만금 공항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을 다시 브레이크 잡는다? 이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기재부가 진짜 예산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정합성이, 그 정당성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뭐 새만금 그 공항 예산 복원은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 아마 중점을 줄 겁니다. 네. 역시 이제 그 부분도 막판 줄다리기에서 네. 이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주목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새만금의 중요한 사업 중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게 새만금 재생에너지 네. 예, 비전을 선포할 정도까지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새만금 산단하고 연계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중간에 고리가 되는 시설이 바로 이제 송변전 설비가 아니겠습니까? 이 송변전 설비가 돼야 생산된 전기를 갖다가 전국에 전송을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지지분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이 사업이 시작된 지 한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신 의원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지금 해결의 조짐이 안 보이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낼 겁니다. 올해 안에? 네. 그럼 한 달밖에 안 그렇죠. 남았습니다. 작년 국정감사도 마찬가지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 한선 사장하고 그리고 그 산업통상, 그러니까 한마디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게 산업부니까 산업부 장관과 그리고 에너지 담당 차관하고 직접 질의를 했고요. 그 답변은 어쨌든 올해 안에 결론 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왜 왔냐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재생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의 근간이 될 텐데 그렇죠.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본다. 결국은 이제 유럽이랄지 미국 쪽은 아리백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수입을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수입을 받더라도 니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했으니까 세금을 많이 물리는, 관세를 많이 물리는 이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외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슨 태양광 사업을 매우 제약시했단 말이에요.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원자량은 좋은 거고 태양광은 나쁜 거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 실제 막상 그 정책 운영 과정에 이게 한계에 봉착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산업부나 한수원 입장에서는 지금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풍력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들도 실제 주민들의 반발이었거나 실제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태양광 사업들은 하겠다는 의지가 기류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감에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 새만금 내측에 수상 태양광 해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 그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은 게 1.2기가 중에 0.3기가와트가 사업자 결정이 안 돼서 계속 모료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제안한 것도 있고 전라북도 적극 노력하고 그래서 우선 결정된 사업자만의 분담금만으로라도 먼저 송변전 설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투자 요청의 0.3기와트는 다른 사업자에게, 예를 들면 새만금개발공사랄지 뭐 전라북도랄지라 넘겨서라도 우선 착공을 하자는 공감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투자 요청으로 관련된 그 인센티브를 주겠던 기업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말까지 만약에 어떤 그 우선 협상자 자격으로서 어떤 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
아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네. 뭐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좀 제안했는데 저는 좀 올해 안에 결론 낸다고 했으니까 내년 연초에는 사업자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이 이제 뭐 전라북도와 그리고 관련 그 세계 시군의 어떤 분담금 문제랄지 한수원의 뭐 투자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수원이 결국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수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실제 한수원이 원자력을 중요시하는 기관이잖아요. 원자력 발전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그렇죠. 한수원인 거고 네. 여기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이걸 내가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계속 꼬투리 잡았던 건데 지금은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약간의 좀 자세 전환도 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게 네. 하고 그 SK E&S 지금 그렇죠. 새만금 데이터 센터랄지 네. 좀 창업 클러스터가 필요한데 그쪽도 계속 만나고 있어 제가. 이게 한마디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를 설득할 때도 지금 당장 SK가 이 송변선 선로가 결정돼야 이게 구축돼야 새만금 내에 태양광 설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창업 클러스터를 짓기로 했거든요. 창업 클러스터 지면 한 300개 정도의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창업 클러스터 건물도요, 정말 잘 디자인 해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라도 송변전선로가 급하다. 특히나 기업 유치에 대해서 새만금의 기업이 바글거리게 하겠다고 공약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냐.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송변전 설비가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요. 작년 국감 때 분위기하고요. 네. 올해 국정감사 때의 답변은 좀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달라졌다. 네, 네. 이제 새만금 데이터 센터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올해 지정된 그 새만금 2차 전지 특화 단지 네. 여기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협약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입주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도 뭐 알리백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야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네. 있고 세계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생산하는 2차 전지를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봐서라도 말하자면 이 송변전 설비가 필수 설비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실제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데가 509, 609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협약을 맺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가 김현미 장관, 산업단지 지정권하는 국토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네. 김현미 장관을 만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가 임대인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인센티브 주면 데려오고 있는데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 일부분을 아리백 산업단지로 지정해 주시면 우리가 기업도 오라고 부탁을 다닐 필요 없이 알아서 올 겁니다. 네. 이걸 좀 지정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고 그때 지정된 게 509, 609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가 지정돼 있어요. 113만 평이. 네. 그 이게 2040년에 아리백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는 2차전 소재기업들은 지금 거의 여기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른 공구가 아니라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많은 이런 배터리를 결국은 유럽 쪽에 수출하려면 결국은 아리백이 되지만 않으면 네. 수출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송변선지도 필요할 거고요. 또 한 가지가 하나 있어요.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송변전소를 통해서 서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수도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돼 갖고요. 네. 여기서 나온 전기를 바로 509, 609 쪽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시스템도 좀 갖출 수 있게 됐거든요. 네. 최근에도 좀 우리 저희 상임위에서 법을 하나 또 추가로 통과시킨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제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리고 이게 결국 아리백 산단 그리고 이제 송변전선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기업 유치나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상 태양광 네.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 네, 네, 됐으면 네, 네. 좋겠다 이런 그 기대를 가져봅니다. 풍력도 좀 적극적이에요, 현 정부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지금 뭐 제가 고민하고 있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풍력 관련된 터빈 관련된 기업이랄지 구조물 만드는 기업들을 군산에 유치하려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해저 케이블까지 포함해서 풍력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을 직접화하는 것도 좀 현재 좀 다각도를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그 재생에너지 관련하는 것은 이 새만금 군산 지역이 좀 앞장서서 네. 선도 지역이 되고 좀 집중화돼서 이 알리베 가면 새만금 네. 기업으로 와야 된다, 새만금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새만금과 관련해서 이 행정적으로 대단히 이 미묘한 문제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지 않습니까? 군산, 김제, 부안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만 이 군산과 김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참 방송 용어로 하지만 박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런 분쟁을 이제는 종식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렇지만 해당 C군의 입장에서 보면 양보하거나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은 또 사실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법을 가져야 될까요? 참 안타깝죠,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지난 4년 전에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들은 그 실제 정말 도세가 약해졌거든요. 우리 과거에는 전라북도보다 도세가 약한 지역이 최소 2개는 있었어요. 거기가 네. 충북과 강원도였어요. 지금 사실 전라북도는 충북과 강원도에 밀려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고 뭉쳐야 되거든요. 힘없는 사람들이 뭉치자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저희 군산 인구 26만 1000명쯤 되고요. 김제 한 8만 되나요? 부안 한 4만 5만 될 거예요. 이게 왜 싸움하냐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원시, 마산이란 고유 지명, 오래된 지명을 포기하면서 창원시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지역 간의 갈등 구조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뭉쳐서 한번 커보자. 같이 성장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구도 작은 데다가 실제 새만금 가보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만금 수평도시 사람 한 명 살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도로 하나 만들고 구간 하나 만들면 이거 갖고 분쟁해서 조정 신청하고 또 어디 방파제 하나 만들면 또 관련해서 분쟁 신청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새만금 미래는 안 문할 거고 이게 또 꼬투리가 돼가지고 새만금 예산 삭감에도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좀 멈춰야 된다. 그리고 실제 저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통합의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수도권 빼놓고는 지방 다 소멸입니다. 그러면 뭉치지 않고 합치지 않으면 못 견딜 거예요. 그러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군산과 김제와 부안이 통합해서 군산은 산업기능, 김제 한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행정기능은 김제로 가고 부안은 관광과 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도시에 함께 성장하는 게 좋을 텐데 이건 매우 지난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라도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통해서 최소한의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새만금의 어떤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는 거지. 일단은 보류를 하고. 보류를 하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거 우리 거야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이건 너네 거야 주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개발을 하는데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개발을 이룬 다음에 여기는 김제에서 관리하면 좋겠다. 또는 여기는 군산에 관리하면 좋겠다. 여기는 부안에 관리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거 역시도 분위기가 더 무르익으면 야 그럴 필요 없이 우리 함께 가자.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작은 도시들은 통합하거나 화합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도시 경쟁력은 점점 잃어갈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가 농촌 지역은 더욱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소멸의 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통합을 하는 그것이 지금 대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새만금 관할권의 어떤 분쟁이 네. 참 안타까운데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 군민 입장에서는 또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미묘한 문제, 전라북도로서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실제 좀 그 이런 갈등보다는 어떤 화합하고 통합하는 이런 노력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 분들도요, 뭐 다른 인접 시군에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군산 김제의 어떤 갈등 고정을 보면서 부안군의 이제 군수님이랄지 부안군 도원들이 어떤 중재 역할을 할 노력도 있었 거고요. 김제시 내에서도 너무 갈등을 키우지 말고 함께 갈 방향을 모색해보자 이런 기류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어떻든 관할권의 분쟁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정이 보류가 되고 나면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의 과정들이 수기의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뭐 개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 도내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인 것만은 네. 사실입니다. 그 정서가 계속 뭐 수십 년간 이어오던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전국 전체를 보게 되면 양 극단의 양대 진영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양당 정당 구조 속에서의 어떤 피로감이 도민들한테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민들의 일부에서는 간혹가다 그런 건 총선에서 그런 민심이 표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참패하는 선거도 뭐 있기도 하고 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확고하지 않다. 갈수록 좀 연성화되고 네. 유동적이다. 예, 그리고 최근 분위기를 보게 되면 더욱더 이런 제3지대의 어떤 민주당을 대신할 만한 그런 그 대안색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를 유보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을 만나 뵈면 이런 정서가 있어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너무 싫습니다. 네. 이게 실제 그 역대 어느 정부보다 무능하다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정부가 무기력하기도 하고요. 이렇거든요. 근데 이런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잘 싸우고 좋게 어떤 정책을 견인해내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잘 비판하고 실제 민생을 잘 끌어가고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라도 도민들이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의 효능감인데 이 민주당의 정치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내 지역에 또 나에게 어느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또 이제 조금은 좀 부정적이거나 낮은 기대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이게 정치권의 인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품격 그리고 그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언어 이런 게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들어서 양극단의 정치가 횡행하면서 뭐 가짜 뉴스랄지 또는 혐오성 언어랄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야 그럴 수 있지 뭐 윤석열 싸움을 그 정도 쓸 수 있지 하지만 또 중도층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들은 이러면 자꾸 수도권에서 중도층의 민심이 떠나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어려울 텐데 호남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지만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고 나면 민주당이 내년에 과반을 못 얻을 텐데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복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최근에 뭐 이재명 대표께서 어쨌든 막말이랄지 언어를 통한 민주당에 해악을 끼치는 정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징계하겠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아마 총선 공천 과정에 많은 도덕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내용도 있으면서 그런 부분 자체는 아마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실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SOC 재산 복원이랄지 이런 과제들도 좀 잘 만들어내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도민대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지지를 회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군산 지역구시니까 군산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좀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이제 군산이 그동안에 좀 어려웠었는데요. 저는 이제 일자리는 전 솔직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그 고용 규모가 한 7,000명 정도가 넘어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이 7,000명이나 있는 고용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인력 수급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그리고 지금 전주 군산 간 도로가 많이 밀리는데 출퇴근 시간대 많이 밀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대책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현재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2027년쯤 되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거든요, 지역이.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군산시하고 전라북도에도 좀 제안해놨어요. 준비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라고 해놨고, 실제 일자리 문제랄지 산업고지의 미래 산업의 전환 문제랄지 전북대 병원 문제랄지 군산 서울 간의 철도 교통 문제랄지 금남도 개발 문제랄지 또는 동백대교 조명을 통한 관광 인프라 활성화 문제랄지 하여튼 이런 여러 문제들이 거의 해결됐고요.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군산의 미래는 이젠 교육과 관광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뭐 우리 군산시 같은 인접 익산이나 전주비에서 교육 이런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서 익산, 전주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그러면 군산에 일자리 만들고 전주나 익산에 출퇴근하면 군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실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실제 관광도 우리 군산이 관광이 1박 2일이 머무는 관광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도심권의 관광벨트, 고군산군도, 섬 쪽의 관광벨트를 이원화시켜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군산에 머물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광벨트를 구상하는 것도 좀 제가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일자리의 어떤 미래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관광과 교육에 집중하는 이런 의정 활동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일자리의 어떤 틀은 잡혀져 있으니까 네, 이 일자리를 있는 인력들이 어떻게 하면 군산에서 네. 잘 주거와 어떤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예산 복원과 관할권 분쟁 등 새만금과 군산 현안 문제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과제 해결에 도내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도민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 지역구의 신영대 의원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영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